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의 거실은 넓고 고요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흩뿌리고 있었지만 지영에게 그 빛은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감옥의 쇠창살처럼 느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막대한 상가, 건물과 유산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녀의 일상은 늘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젖어 있었다. 오후 내내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다. 시어머니 경숙이 예고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소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숙의 시선은 며느리인 지영의 마른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날카롭게 꽂혀넣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탐욕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경숙은 탁자 위에 놓인 값비싼 도자기 찻잔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비아냥이 짙게 깔려 거실의 정막을 갈랐다. 내 아버지가 번듯한 강남 대로변 상가 건물을 남겨주면 뭘 하니? 정작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귀한 핏줄 하나 품지 못하는 앙상한 몸뚱이인데 우리 도연이가 밖에서 얼마나 어깨를 펴고 살겠니? 젊은 나이에 은행 지점장 자리에 오르면 뭐해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와 봐야 자식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강산인 것을. 지영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남편의 승진을 내조하고 시댁의 생활비를 넉넉히 대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는 변명과 억울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로서의 체면과 도리를 지키기 위해 마른 침만 삼키며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날 서은 모욕을 조용히 견뎌내는 것이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경숙은 가져온 커다란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진한 흑갈색의 한약을 대접에 쏟아부었다. 방 안가득 씁쓸하고 독한 약자의 냄새가 퍼져나가며 후각을 자극했다. 내가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특별히 지어온 보약이다. 아들 낳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고 하니 당장 내 눈앞에서 남김없이 비워라. 지영은 온기가 남아있는 대접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역겨운 쓴맛이 혀뿌리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묵묵히 독한 약을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경숙은 지영이 바닥까지 약을 비워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듯 짧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밤늦게 퇴근한 남편 도연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녹여버릴 듯한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현은 고급스러운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반듯하게 걸쳐두고는 피곤해 보이는 지영의 곁으로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도현의 손에는 따뜻하게 든 우유 한 잔과 작은 은색 쟁반이 들려 있었다. 쟁반 위에는 하얗고 작은 알약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다녀가셨다며. 많이 힘들었지. 내가 중간에서 막아준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네. 내가 다 미안해. 도현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애정이 넘쳤다.
그는 지영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러운 손길로 쓸어 넘기며 우유와 알약을 건넸다. 이거 내가 특별히 아는 의사 선배한테 부탁해서 구해온 수입산 고급 영양제야. 당신 요즘 밤마다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잖아. 피로 해소와 피부 재생에 탁월한 성분이 들었다고 하니까 얼른 먹고 편하게 쉬어.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안심하고 은행 일에 집중하지. 지영은 남편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 한구석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돌아왔을 텐데도 아내의 건강을 먼저 챙겨주는 남편이 한없이 고마웠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알약을 입에 넣고 따뜻한 우유를 마셔 속으로 넘겼다. 도현은 그녀의 목을대가 움직이며 약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맞추고 몸을 일으켰다. 매에 먼저 자라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그는 거실로 나갔다. 약을 먹고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지영의 몸에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졸음이 아니었다. 거대한 쇠덩이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팔다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눈꺼풀은 강제로 잡아당겨지듯 무겁게 닫혔다. 의식이 짙은 안개 속으로 흩어지며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의 바닥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섬뜩한 무력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것은 지영이 매일 밤 겪고 있는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강제적인 수면의 감각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굵은 빗방울이 거세게 창문을 때리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현은 우유와 쟁반을 들고 지영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빗소리가 유난히 요란한 탓인지 지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된 상태였다. 도현이 건넨 알약을 오른손에 쥐고 우유잔을 왼손에 든 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하늘을 찢는 듯한 거센 천둥 소리가 창문을 매섭게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커다란 울림에 놀란 지영은 어깨를 크게 움츠렸고 그 반동으로 손에 쥐고 있던 하얀 알약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져 버렸다. 왼손의 우유마저 이불 위로 조금 쏟아졌다. 순간 도현의 눈동자가 평소의 다정함을 잃고 매섭게 돌변했다. 그는 놀란 아내를 먼저 달래는 대신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급하게 카펫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과 신경질적인 반응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여보, 그냥 비타민일 뿐인데 내일 다시 먹으면 안 될까? 쏟아진 우유는 내가 치울게. 지영이 미안한 얼굴로 젖은 이불을 닦아내며 말했지만 도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샅샅이 헤집었다. 한참을 뒤지던 그는 결국 약을 찾지 못하자 억지로 일그러진 표정을 수습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턱관절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영은 놓치지 않았다. 도현은 남은 우유라도 마셔야 피로가 풀릴 것이라며 그녀에게 억지로 잔을 쥐어주었다. 지영은 남편의 과장된 태도에서 설명하기 힘든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고작 영양제 한 알에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약을 주워 먹은 척 입술을 닦아내고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도현은 그녀의 숨소리가 일정해질 때까지 침대 곁에 머물며 매서운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하다가 이내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알약을 삼키지 않은 지영의 의식은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침대 협탁에 놓인 전자시계의 붉은 숫자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다. 거실 쪽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어 문이 열리고 닫히며 묵직한 공기의 흐름이 벽을 타고 침실까지 전해졌다. 누군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디디며 살얼음 반을 걷듯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거실 한편에 남편이 덮고 있던 얇은 다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재에도 욕실에도 도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영의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밤마다 자신에게 억지로 약을 먹여 의식을 끊어놓은 뒤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은 대체 이 깊은 새벽에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견고하고 완벽했던 유리구슬. 같은 세계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새벽 2시, 강남의 화려한 야경조차 닿지 않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 지영은 숨을 죽인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방금 전 남편이 집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현관으로 향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맨발에 닿을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번져갔다. 현관의 묵직한 방음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 센서 등이 켜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발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도현이 평소 출퇴근할 때 신는 광택 나는 명품 구두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영의 시선은 신발장 가장 아래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구배 운동화에 머물렀다. 평소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면을 중시하여 주말에도 절대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이었다. 지영은 몸을 숙여 그 운동화를 꺼내 들었다. 퀴퀴한 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운동화 밑창과 테두리에는 물기가 차에 마르지 않은 붉은 진흙이 잔뜩 엉겨 붙어 있었고 끈 사이에는 끄트머리가 꺾인 강아지 풀 한 가닥이 억세게 꿰어져 있었다. 매일 밤낮으로 청소차가 도로를 닦고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으로 빈틈없이 포장된 강남 한복판에서는 절대 묻을 수 없는 흔적이었다. 남편은 분명히 포장되지 않은 외곽의 거친 흙길을 걷고 온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부은 눈을 억지로 뜨며 침실 밖을 나섰을 때 거실에는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다. 도현은 흠잡을 데 없이 구겨짐 하나 없는 흰 셔츠를 입고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경제 기사를 읽고 있었다. 지영의 인기척을 느낀 그는 고개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잘 잤어. 어제는 약 기운이 잘 돌았는지 푹 자는 것 같더라.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여유로운 표정 앞에서 지영은 하마터면 헛구역질을 할 뻔했다. 간밤에 붉은 진흙을 묻혀 돌아온 사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완벽한 연기였다. 지영은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가볍게 운을 띄웠다. 어제 낮에 신발장 정리를 하다가 봤는데 당신 낡은 운동화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 요새 은행에서 현장 답사 같은 것도 나가나 봐. 순간 도현의 태블릿 PC를 넘기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허공에서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지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 그거 어제 오후에 경기도 외곽 쪽에 대형 대출건이 하나 있어서 신도시 개발 부지를 좀 둘러보고 왔거든. 아직 털을 닦는 중이라 길이 엉망이더라고. 비싼 구두가 망가질까봐 트렁크에 있던 옛날 운동화로 갈아 신고 다녔지. 더러워진 걸 깜빡하고 그냥 넣어뒀나 보네. 당신이 신경 쓰지 않게 내가 이따가 버리든가 할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변명이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제 오후는 도현이 본점 회의에 참석한다며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말한 어제 오후에 묻은 진흙이라기엔 새벽에 지영이 만져본 흙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였다. 그는 지금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완벽한 거짓말을 조립해내고 있었다. 도현이 출근한 직후 지영은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도현이 세컨드카로 사용하는 짙은 색 세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전원은 아예 뽑혀 있었고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야 할 슬롯은 텅 비어 있었다. 철저하고 소름 끼치는 은폐였다. 지영은 운전석 매트 위에 떨어져 있는 마른 붉은 흙먼지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기만은 하루 이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매일 밤 다정한 미소로 아내에게 강력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자신은 블랙박스조차 꺼둔 채 경기도 외곽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막대한 재산과 헌신을 발판 삼아 도현은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뼛속까지 파고들며 지영의 온몸을 덜덜 떨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거실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10시를 알리자 도현이 어김없이 따뜻한 우유와 은색 쟁반을 들고 침실로 들어왔다. 지영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평소처럼 지친 표정을 연기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약 먹고 푹 쉬어. 도현이 건넨 알약을 받아든 지영은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알약을 입안으로 털어 넣으며 재빨리 혀 밑 공간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동시에 우유를 크게 들이켜며 모글대를 강하게 움직여 약을 삼키는 신용을 완벽하게 해냈다. 입안 가득 소름 끼치도록 쓴맛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화학약품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코끝으로 역류하며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다. 도현은 아내가 약을 삼킨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본 뒤 이불을 덮어주고는 방을 나섰다. 침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은 재빨리 베개 밑에 숨겨둔 휴지를 꺼내 혀 밑에서 녹아가던 알약을 뱉어냈다. 쓴 침을 영업 후 삼키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누워온 신경을 거실 쪽으로 곤두세웠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도현이 다시 들어왔다. 지영은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했다. 도현은 지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다. 지영의 몸이 힘없이 흔들리자 도현의 입에서 짧고 차가운 숨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내 옷장 문이 열리고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이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살피자 평소 입던 고급스러운 파자마 대신 검은색 후드 집업과 어두운 바지로 갈아입는 도현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치 밤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려는 도둑 같은 차림새였다. 도현은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거울을 보며 기분이 아주 좋은 듯 가볍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낮 동안 보여주었던 점잖은 은행 지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협탁 서랍에서 여분의 자동차 키를 챙겨 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진동이 다시 한번 벽을 타고 전해진 순간 지영은 번쩍 눈을 떴다.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서늘한 분노와 날카로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어두운 색상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남편이 빚어낸 이 역겨운 거짓말의 끝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밤 기어코 그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 참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지영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잡은 두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만큼은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남편의 차 꼬리등을 매섭게 좇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게 솟은 빌딩 숲은 점차 뒤로 밀려났고 도현의 차는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향해 속력을 높였다. 40분 남짓 숨 막히는 미행이 이어졌다. 포장된 아스팔트가 끝나고 가로등조차 듬성듬성 서 있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동네가 나타났다. 곧 철거가 시작될 것처럼 곳곳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버려진 빈집들이 을씨년스러운 윤곽을 드러내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다. 자동차 바퀴가 거친 흙길을 구르며 무거운 마찰음을 냈고 앞서가는 도현의 차체 아래로 붉은 진흙이 튀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지영은 남편의 낡은 운동화 밑창에 묻어있던 진흙의 출처를 마침내 눈으로 확인하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다. 도현의 차가 멈춰 선 곳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 앞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보였다. 지영은 멀찍이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끈 채 숨을 죽였다. 차에서 내린 도현은 주위를 한번 세욱 둘러보더니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녹슨 철문에 자물쇠를 열었다.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니었다. 철문 안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지영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절망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습기를 머금은 새벽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도연이 들어간 주택의 담장 쪽으로 다가갔다. 높게 솟은 시멘트 담장은 세월의 흔적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 모서리가 무너져 내려 있었다. 무성하게 얽힌 담쟁 인엉쿨이 그 틈을 덮고 있었다. 평생 거친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지형이었지만 지금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지독한 오기뿐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담장 틈새로 손을 뻗어 거친 벽돌을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시멘트 조각에 손바닥이 긁히고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몸을 위로 끌어올린 지영은 담장 너머의 부드러운 흙바닥 위로 무겁게 착지했다. 마당 안쪽은 밖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엉망으로 자라난 바깥의 잡초들과 달리 집안의 작은 정원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영은 담벼락의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유일하게 따뜻한 노란빛이 새어나오는 거실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완벽하게 여며지지 않은 커튼 틈새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다. 지영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안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은 채 창문 틈새로 시선을 밀어 넣었다. 내부의 풍경을 확인한 순간 지영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흔들렸다. 폐가처럼 보이던 겉모습과 달리 거실 안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산 가죽 소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낸 아버지의 유산이 밤마다 억지로 삼켜야 했던 수면제의 대가가 바로 이 은밀한 성을 짓는데 쓰이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지영의 머리를 강타했다. 하지만 지영의 영혼을 산산조각 낸 것은 따로 있었다. 검은색 후드 집업을 벗어 던진 도현은 소파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지영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철저한 계산이나 가식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하고 편안한 아대의 미소였다. 그때 주방 쪽에서 얇은 슬립 차림의 한 여자가 걸어 나와 도현의 품으로 안겨들었다. 도현은 기다렸다는 듯 두 팔을 벌려 여자의 얇은 허리를 감싸 안았고 여자는 도현의 목에 팔을 두르며 두 사람은 깊고 농밀하게 입술을 맞췄다. 지영은 시야가 눈물로 흐려지는 것을 참아내며 눈을 부릅뜨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다. 입맞춤을 끝낸 여자가 도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고개를 들어 올리며 샹들리에의 밝은 빛 아래로 얼굴을 드러냈다.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지영의 핏속을 흐르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모든 감각이 정지하는 듯했다. 산소가 부족해진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다. 세영이었다. 5년 전 며칠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에 휘말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던 도현의 옛 연인. 텅 빈 관을 세워두고 치러진 장례식장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는 도현의 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키며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지영 자신이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졌다고 믿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자가 지금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자신의 남편 품에 안겨 밝게 웃고 있었다. 지영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이 배신의 현장 앞에서 하마터면 찢어지는 비명을 쏟아낼 뻔한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었다. 지영은 망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창틀을 부여잡고 온몸을 굳힌 채 서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영이 도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믿기지 않는 장면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왔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도현을 보자마자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갔다. 도현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2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오래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세영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서 와인을 따라 도현에게 건넸다. 그 와인은 지영이 남편의 기쁜 날을 위해 직접 준비했던 것이었다. 세영이 도현의 가슴에 기댄 채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있는 그 돈 낳는 멍청한 거북이는 오늘도 약 먹고 뻗었어. 도현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준 독한 보약에 내가 챙겨준 수면제까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순순히 삼키더라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참 다루기 쉬운 여자야. 도현의 잔인한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영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읊조렸다. 조금만 더 참아. 그 여자가 강남대로변 상가 건물 명의만 내 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모든 게 끝이야. 매일 밤 먹인 그 독한 수면제 덕분에 병원 진료 기록도 충분히 쌓였어. 심신미약과 심각한 우울증 약물 의존증으로 몰아붙여서 정신병동에 쳐넣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그 여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 될 수 있어. 우리 하준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그 말을 들은 세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현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2사람은 지영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향해 축배를 들고 있었다. 담장 밖에 선 지영의 2 다리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휘청거렸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는 입술이 피가 나도록 짓씹으며 새어 나오려는 오열을 삼켰다.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통제하며 지영은 점퍼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도현과 세영, 그리고 그들의 아이까지. 지영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이 끔찍한 기만의 연극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화면에 담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배신당한 가엾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줄을 끊어놓기 위해 숨을 고르는 맹수의 서늘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살인멸구 계획을 들으며 이혼 따위의 가벼운 복수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지옥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지영은 녹화 버튼을 종료하고 휴대전화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경찰과 변호사를 찾아가 이 악마 같은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지금은 들키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가 굽혀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뒤로 조심스럽게 물러서는 순간이었다. 짙은 어둠에 가려져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영의 발끝에 단단한 나무 토막이 밟히고 말았다. 건조하게 말라붙은 가지가 지영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면서 날카롭고 메마른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적막한 새벽의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벼락처럼 마당 전체를 날카롭게 찢고 울려 퍼졌다. 거실 안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던 도현의 움직임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매섭게 창문 쪽을 향했다. 도현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누구냐고 고함을 질렀다. 지영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도현은 곁에 있던 묵직한 손전등을 집어들고 거실의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뒤 어둠이 깔린 마당을 향해 곧장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손전등에 날선 불빛이 지영이 숨어있는 담장 쪽을 향해 매섭게 뻗어오고 있었다. 도현의 손전등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칼날처럼 가르며 지영이 숨어있는 담장 쪽으로 향했다. 지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땅바닥에 바싹 붙였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과 썩은 낙엽의 퀴퀴한 냄새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는 것뿐이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도연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그녀는 두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은 덤불 바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훑고 지나갔다. 나무십 사이로 새어 들어온 하얀 빗줄기가 그녀의 굳은 얼굴 위로 어지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젠장 잘못 들었나? 도현이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그가 한 발짝만 더 다가온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영이 공포로 눈을 질끈 감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담장 위에서 뛰어내렸다.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그 소리에 도현의 시선이 고양이가 사라진 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고양이의 소행이라 단정 지은 듯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고는 손전등을 껐다. 거실 안에서 세영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도연은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마당에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온 뒤에도 지영은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이 극도의 긴장으로 마비된 듯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소리 없이 담장을 다시 넘었다. 자신의 차로 돌아온 지영은 핸들을 잡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 전까지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온몸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멍청한 거북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참고 인내해온 자신의 모든 세월이 저들에게는 한낱 어리석은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지영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결심한 자의 도끼로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올 때 이용했던 길과는 다른 새로 뚫린 지름길을 통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도현이 그들의 위선적인 낙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집에 도착해야만 했다. 새벽 4시가 되기 직전 지영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평소 주차하던 위치에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차를 세운 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들어선 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지영은 곧장 욕실로 향해 흙먼지가 묻은 옷을 전부 벗어 세탁기 깊숙한 곳에 다른 빨랫감들과 섞어 쑤셔 넣었다. 손톱 밑에 낀 붉은 흙까지 칫솔로 꼼꼼하게 문질러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다. 평소 입던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뉘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눈을 감은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악마가 돌아온 것이었다. 지영은 숨소리마저 조절하며 깊은 잠에 빠진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침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도현은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이내 안심한 듯 옷을 갈아입고 침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영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다. 도현이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익숙하게 감싸 안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지영의 것이 아닌 다른 여자의 값싼 향수 냄새와 역겨운 거짓의 냄새가 진동했다. 마치 차갑고 미끄러운 뱀 한 마리가 그녀의 몸을 휘감는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몸을 뿌리치고 일어나 그의 뺨을 갈기고 싶었지만 지영은 간신히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더 완벽하고 더 처절하게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도현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지영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의 품속에서 차갑게 다짐했다. 이 끔찍한 온기를, 이 역겨운 배신의 무게를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몇 갑절로 되돌려주리라고. 오늘 밤 순진하고 나약했던 아내 이지영은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자리에는 이제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품은 새로운 여인이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게 깨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밤새한 사이 벼려낸 칼날처럼 서늘하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넥타이를 골라 출근 준비를 하는 도현의 뒤에 섰다. 어젯밤에는 꽤 피곤했나 봐.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아침까지 푹 잤네. 도현이 거울 너머로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했다. 지영은 그의 목에 넥타이를 매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준 약 덕분이죠. 덕분에 개운하게 잘 잤어요. 그녀의 손길이 도현의 목을 감싸는 순간
지영은 눈앞의 남자를 향한 사리에 가까운 증오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아내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현을 현관까지 배웅한 뒤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곧장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어머니 경숙이 혼자 사는 평창동의 고급 빌라였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지만 오늘 그녀의 방문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경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지영의 마른 몸을 훑으며 혀를 찼다. 보약을 그렇게 지어다 먹이면 뭘 하니? 뱃속이 저렇게 텅 비어 있으니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과일 접시를 내밀었다. 경숙이 잠시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지영은 재빨리 핸드백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최신형 녹음기를 꺼내 소파 밑 깊숙한 곳에 붙여두었다. 1시간 남짓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타박을 묵묵히 받아내던 지영은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차 안에서 경숙의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녹음기에서는 지영이 떠난 직후 경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전화의 상대는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연기였다. 아가, 우리 강아지 하준이는 잘 있니? 할미가 오늘 그 애미한테서 용돈을 두둑하게 뜯어냈으니 그걸로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장난감이랑 옷 좀 사입히렴. 그 년이 낳지도 못하는 아들 네가 대신 낳아줬으니 얼마나 장하고 기특하니. 그 집 재산은 원래 다 우리 하준이가 물려받아야 할 것이니 조금만 더 고생하려무나. 지영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자신의 며느리를 기만하고 재산을 빼돌리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건네던 그 독한 보약은 아들을 낳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손주를 낳아줄 다른 여자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그들의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다.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존경과 효심이 더러운 위선으로 돌아온 순간 지영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인간적인 전기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굳게 닫혀있던 서재의 벽장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도현과 공유하는 가족용 금고가 있었다. 지영은 자신의 지문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금고를 열었다. 도현은 지영이 금고 속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지영의 인감 도장을 몰래 복제하여 만든 가짜 도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모든 내용이 작성된 채 날인만 기다리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재산 포기 각서가 버젓이 들어 있었다. 서류의 최종 수증일란에는 남편 박도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지영의 입가에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금고 안에 있던 자신의 진짜 인감도장과 강남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온갖 귀금속과
예금 통장들을 모조리 꺼내 커다란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쓸모없는 서류 뭉치와 텅, 빈 보석함으로 채워 넣었다. 당분간은 도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위장해 두어야 했다. 금고 문을 닫는 지영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악마와 기꺼이 싸우기로 결심한 자의 단호함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더럽고 추악한 연극의 막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리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붉게 충혈된 눈을 화장으로 세심하게 가린 채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밤 금고에서 빼낸 모든 재산 서류와 귀중품이 담긴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평범한 은행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국내 최고의 로펌을 이끄는 백전노장 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강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지영이 내민 서류들과 녹취 파일을 검토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혼외자의 존재,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끔찍한 계획까지 모든 증거를 확인한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지영아. 명백한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범죄다. 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저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을 게다. 강 변호사는 즉시 로펌의 형사 전문팀을 소집했다. 그들은 세영의 사망 신고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경찰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영이 과거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가 산사태 사고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내부의 경제범죄 특별수사팀과 비밀리에 접촉이 이루어졌다. 모든 법적인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지영은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는 일에 착수했다.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예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분산시켰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이제 도현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견고한 성벽 안으로 옮겨졌다. 모든 준비가 끝난 저녁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 좋아하는 와규 스테이크 준비해 놓을게요. 상가 건물 관련해서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도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탐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물론이지 여보, 마침. 나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려던 참이었어. 오늘 모든 회의 취소하고 칼같이 퇴근할게. 집에서 봐, 사랑해. 전화를 끊는 지영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이제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날 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식탁 위에는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최고급 와규 스테이크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져 있었다. 값비싼 와인병의 코르크는 이미 열려 깊은 향을 뿜어내고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슈트 차림의 도현이 들어섰다. 그의 한 손에는 지영을 위한 것이 분명한 붉은 장미 꽃다발이, 다른 한 손에는 그의 욕망이 담긴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집 안의 분위기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영에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역시 내 아내야. 오늘 무슨 좋은 날이라도 돼. 분위기가 아주 근사한데 당신에게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지영은 그의 서류 가방을 힐끗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도현은 자신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며 의심 없이 아내가 차려놓은 만찬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화려한 만찬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차가운 처형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식탁 위에서 은은하게 흔들리는 촛불이 도현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지영이 정성껏 구워낸 와규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어 입에 넣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역시 당신 음식 솜씨는 최고야. 밖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봐도 당신이 해준 것만 못해. 지영은 맞은편에 앉아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조용히 흔들 뿐 스테이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굶주린 짐승처럼 음식을 탐하는 도현의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관찰했다. 저 입으로 자신을 멍청한 거북이라 조롱했고 저 손으로 다른 여자와 아이를 품었으며 저 머릿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천천히 많이 먹어요. 오늘 밤 아주 큰 결정을 하려면 힘이 필요할 테니까. 지영의 목소리는 촛불처럼 고요하게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먼 도현은 그 미묘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지영의 말을 자신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도현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옆에 두었던 서류 가방을 끌어당겼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영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여보, 당신이 말한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바로 이거 맞지, 마침. 나도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왔어. 당신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 내 은행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 성공만 하면 지금 자산의 몇 배는 불릴 수 있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가 내민 서류의 제목은 소름 끼치도록 살벌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재산관리 일체에 관한 위임장. 모든 법적 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남편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도현은 만년필 뚜껑을 열어 지영에게 건네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넨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서명란 위로 펜촉을 가져갔다. 도연이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영의 손끝에서. 만년필이 종기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영은 갑자기 들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물잔을 들어 계약서 위로 천천히 기울였다.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며 비싼 종이 위를 순식간에 적셨고 도현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담긴 검은 잉크가 속수무책으로 번져나가며 흉측하게 뭉개졌다. 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낯선 표정이 떠올랐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지영? 그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지영은 젖어버린 계약서를 태연하게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죠. 그 전에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우리 부부의 진짜 미래가 담긴 영상이야. 지영은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말에 도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지영은 식탁 옆 벽면을 가득 채운 85인치 대형 스마트 TV를 향해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거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화면이 환하게 빛을 발했다. 도현은 지영이 결혼식 영상이라도 틀려는 것이라 짐작하며 마지못해 소파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행복한 결혼식 장면이 아니었다. 어둡고 축축한 밤, 낡은 단독주택의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된 듯한 거친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낯선 여자를 품에 안고 깊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클로즈업되었다. 바로 박도현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요염하게 웃고 있는 여자는 5년 전 죽었다고 모두가 믿었던 세연이었다.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화면을 응시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TV 스피커에서는 두 사람이 나누는 역겨운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집에 있는 그 돈 낳는 멍청한 거북이는 오늘도 약 먹고 뻗었어. 세영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거대한 화면을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지옥 같은 광경 앞에서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심신미약과 심각한 우울증 약물 의존증으로 몰아붙여서 정신병동에 쳐넣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그 여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 될 수 있어.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계획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극도의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도현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짐승 같은 고해성을 지르며 TV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TV와 연결된 전원 케이블을 미친 듯이 잡아 뜯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크리스털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꺼 당장 끄란 말이야. 도현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손에 전원 케이블이 뽑히자 거대한 화면은 암전되며 지독한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도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려 지영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살기가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지영은 여전히 소파에 기대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주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한 평론가처럼 두려움 하나 없는 고요한 얼굴로 도현을 마주 보았다. 연기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었어야 했는데. 아니지. 이미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배우였으니까. 네가 어떻게... 도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지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차가운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매일 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목구멍에 독을 들이부을 때, 당신이 내 부모님이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저 죽은 망령에게 가져다 바칠 때, 당신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 집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울 때 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도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위선의 가면조차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을 연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본색을 드러낸 악마처럼 지영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래, 다 알아버렸구나.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 난 단 한순간도 너 같은 재미없는 여자를 사랑한 적 없어. 돈 때문에 네가 가진 그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참고 살아준 거라고. 세영이 그녀만이 내 유일한 사랑이다. 도현은 이성을 잃고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려 있을지 모를 증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그녀의 목을 조를 듯이 팔을 뻗었다. 하지만 지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도현의 뻔뻔한 고백에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사라진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도현의 손이 그녀의 턱에 닿으려는 순간 지영은 온 힘을 다해 팔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지영의 손바닥이 도현의 뺨을 정확하고 세게 후려쳤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도현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돌아갔고 그의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충격으로 잠시 휘청거리던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천박한 것, 내 돈으로 그 여자와 내 놈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도 모자라 감히 사랑을 운운해 내 놈이 말하는 사랑이란 건 내 인생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나 다름없어. 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올랐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모욕감에 눈이 뒤집힌 도현은 바닥에 깨진 화병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뾰족한 유리 조각을 지영의 얼굴 앞으로 겨누며 위협했다. 그 영상 원본 내놔. 내놓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내년과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날 거다. 도현이 유리 조각을 든 채 지영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 쪽에서 육중한 충격음이 터져 나왔다. 육중한 강철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외치는 우렁찬 목소리가 집 안 전체를 뒤흔들었다. 경찰이다. 문 열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단단한 전투화 발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순식간에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차갑게 빛나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강민준 변호사가 차가운 눈으로 도현을 가리켰다. 박도현 당신을 사기 횡령, 상습적 약물 오남용을 통한 특수상해 및 범인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현은 손에 든 유리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영과 형사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그냥 부부 싸움입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오해를 한 거라고요. 경찰까지 부를 일이 아닙니다. 그때 때마침 상황을 살피러 온 시어머니, 경숙이 아파트 복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인연 감히 내 아들에게 경찰을 붙여.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야. 경숙이 지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한 형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경숙 씨 당신 또한 아들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재산 편취에 가담한 공범 혐의로 조사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진짜 손주 박하준 군의 어머니인 서세영은 조금 전 경기도 은신처에서 사기 및 시체 은닉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손주와 아동보호시설이라는 단어에 경숙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덮쳤다. 도현은 마지막 발악처럼 지영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여자랑 당장 헤어지고 당신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우리 부부였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 지영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바지를 그의 손에서 거칠게 빼냈다. 내 남편은 5년 전 당신이 죽었다고 말한 그 여자와 함께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어. 당신은 내 인생을 훔치려 했던 더러운 이방인일 뿐이야. 지영이 고개를 돌려 형사에게 말했다. 데려가세요. 모든 증거는 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형사들은 도현의 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지영에게 지난 2년간의 끔찍했던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도현은 끌려 나가면서까지 지영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멀어져 가고 경숙마저 조사를 위해 연행된 뒤 엉망이 된 집 안에는 지영과 강 변호사만이 남았다. 이제 다 끝났다 지영아. 아주 잘 해냈어. 강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미소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떤 약도 없이 남편이라는 존재에 온기 없이 거대하고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웠다.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족쇄가 풀린 듯한 깊고 평온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영은 테라스로 나가 갓 내린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쥐었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커피 향이 거짓과 배신의 악취로 가득했던 집 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긋지긋했던 두통도 어지럼증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았다. 그녀는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빈 공간은 더 이상 상실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지영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들어 올렸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우주와 건배하듯이. 다시 잘 왔어 이지영.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그녀의 얼굴에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진짜 미소가 따스한 햇살 아래 피어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찬란한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